그녀는 어떤 틀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행동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스러운 16살 소녀가 휘몰아치는 고등학교 로맨스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녀는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치어리더였고 그는 대학 진학을 앞둔 와이드 리시버였어요. 둘은 함께 American Dream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가 제 딸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죠? 그녀는 창백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랬어요. 당신은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해 소견을 내렸죠. 머리에 총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사망 종류는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이 살인 사건은 이 작은 남부 마을을 산산조각냅니다. 수사관들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애씁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납치당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저는 이게 진짜라고는 확신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로비가 무언가 처분에 연루된 것 같았어요. 조사는 곧 한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딸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레디칼이죠. 곧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고 경찰의 함정 수사에 협조합니다. 그녀를 가게에 장갑 그리고 물에 던질 거예요. 그래도 절대 그녀를 찾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10대 인기 스타가 캠퍼스의 인기남에서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게 될까요? 제가 요리했네요. 그리고 그녀의 주문.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Law and Crime, Crimes of Passion입니다. 시에라 길레스피입니다. (2016년 11월 20일)은 평범한 등교 전날밤과 다르지 않은 날입니다. 일요일이고 테네시주 넉스빌레에 있는 센트럴 고등학교는 큰 승리를 거둔 참입니다. 그들의 미식축구팀은 막 중요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했고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주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이드라인엔 16세 엠마 워커가 응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엠마 워커는 아마도 승리의 기쁨에 아직도 들떠 있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또 다른 일요일 밤을 보내며 편안하게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밤일까요? 그날 밤 늦게 아빠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어요. 그게 몇 시쯤이었나요? 7시에서 8시 사이였고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셨나요? 한 10시, 10시 30분쯤이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점은 없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밤이 엠마의 마지막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엠마를 등교하라고 깨우면서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엠마의 다리를 만지면서 깨우려고 했어요. 평소에는 엠마가 금방 일어나거나 숨을 쉬거나 몸을 뒤척이거나 했는데 그날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었나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곧 조사관들은 엠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2016년 11월 21일 집이라는 안전하고 신성한 공간에서 엠마는 왼쪽 귀 뒤쪽, 머리 뒤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엠마 제인 워커는 2000년 3월 20일에 태어났어요. 엠마는 어릴 때부터 당차고 활기찼어요. 그녀는 강한 개성과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엠마 워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매우 독립적인 젊은 여성이었고 호기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동물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엠마는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엠마는 자기만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고 또 아주 고집센 10대였어요. 그리고 정말 장난기 많고 유쾌한 아이였죠. 네. 그리고 훌륭한 리더였어요. 엠마의 친구와 가족은 어딜 가나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며 익살스러운 표정만으로 모두를 기분 좋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어리딩은 엠마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일이었어요. 따님 엠마는 어떤 활동에 참여했었나요? 엠마는 어렸을 때 기계 제조와 댄스 대회에 참가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치어리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부모로서 딸이 배우길 권장하셨던 건가요? 네, 그녀가 행복하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그걸 했나요? 네. 그녀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녀는 AB 합격을 받는 학생이고 아주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녀가 했던 다른 활동들도 있었나요?
그리고 그녀는 포스트 이펙트와 건강, 그리고 사인 활동도 했어요. 그녀는 XAP를 위해 일하는 단체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녀가 꿈꾼 간호사 유형이 있었나요? 전문 간호사요. 지금은 2016년이고 엠마는 테네시주 넉스빌레에 있는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3학년이에요. 엠마는 미래에 큰 계획이 있지만 아직은 그냥 아이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금요일 밤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요. 그리고 2016년 11월 18일 엠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길 아래에 한 사람을 봤어요. 그녀의 이름은 라일리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혼자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녀가 혼자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자신 납치 당했다고 말한 것 같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기 싫으면 혼자 나와. 알겠어? 그녀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죠? 그녀는 겁이 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엠마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녀가 처음 받은 문자는 모르는 번호에서 왔어요. 11시 25분에 차 열쇠를 가지고 차로 가, 혼자 가 라고 적혀 있었어요. 엠마는 누구세요? 라고 답장했어요. 그 의문의 인물은 혼자 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 라고 답장했어요. 엠마는 나 혼자 아니야.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번호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문자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어. 네가 안 따르면 그 사람을 해칠 거야.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그래도 그 사람을 다치게 할 거야. 우리는 다시 밖을 보고 땅에 누운 한 사람을 봐. 나는 그녀를 붙잡아. 어디야? 누워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밖이야, 형만 앞이야. 길가에 누워있던 사람이 누구였어? 레일리 겨. 2014년 가을 14살인 엠마는 윌리엄 갤을 만나요. 그는 자신의 가운데 이름인 라일리로 불려요. 그리고 라일리는 더 나이가 많아요. 그는 16살의 고등학교 2학년이고 바로 엠마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라일리는 당시 다른 사람과 사귀었지만 곧 헤어지고 엠마와 졸업 파티에 가기로 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엠마는 여전히 그에게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어요. 라일리가 결국 다른 여자와 헤어지자 둘은 연인이 되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돼요. 우리는 진심으로 함께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연애 초기가 정말 완벽한 시기라고 말해요. 엠마는 치어리더이고 라일리는 미식축구팀의 와이드 리시버예요. 연애가 시작될 때 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재미있었어요. 평범해 보였죠. 어느 순간 그게 변하나요? 예. 하지만 관계가 계속되면서 이 고교 커플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해요. 2016년 가을, 라일리는 넉스빌에서 남쪽으로 약 30분 떨어진 메리빌 대학에 진학해요. 그곳은 아직도 엠마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동시에 거리가 멀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시겠어요? 그 관계를 순탄치 않았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처음 헤어졌던 이유는 제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저를 용서했을 때조차도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진짜 연애를 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분들은 저는 오직 그녀의 집에만 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거실에만 있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고 데이트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초반부터 엠마 친구들은 라일리를 이상하게 느꼈어요. 네가 어울리던 친구 무리 라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형사에게 말했던 것 같네요.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와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 형사에게 에마가 라일리를 정말 좋아해서 다들 그냥 라일리를 참아줬다고 말했죠.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고 술 욕이 강했어요. 어떡해요? 왜요? 그는 정말 통제하려고만 했어요. 라일리의 친구들조차도 똑같이 말해요. 그가 엠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지배적이었어요. 소유하려는 태도였죠. 저는 그가 자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내 사람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곧 엠마의 가족들은 그들의 관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문자나 연락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셨나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걱정되셨나요? 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딸에게 하는 말이나 말투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라일리에게 이야기하셨나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라일리의 태도는 어땠나요? 그리고 저희가 라일리와 이야기를 하면 그는 자신이 화가 났고 그것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다고 설명하곤 했어요. 그리고 라일리가 예의를 지켰나요? 라일리는 직접 만나면 예의를 지켰어요. 알겠습니다. 휴대폰에선 다르게 보였나요? 휴대폰으로는 저희가 거절하거나 뭔가를 못하게 하면 그냥 화를 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부모로서의 저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는 건 정말 안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일리와의 관계에 대해 딸을 양육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저희는 딸이 그를 만나는 것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을 두곤 했어요. 2016년 10월이 되자 엠마의 부모님이 두신 제한은 훨씬 더 엄격해졌어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느꼈어요. 저희가 보고 있던 것들과 그가 엠마에게 말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 역할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계속 만나요. 여전히 몰래 서로를 보고 있어요. 그가 엠마를 그녀의 부모님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어느 시점에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라일리와의 대화 때문이었나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그는 항상 저에게 그 집에 몰래 들어간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가 가족들이 언제 집에 있을지 언제 없을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집에 몰래 들어갈 때 그가 스토키에게는 어떻게 갔나요? 말했듯이 그가 떠나기 전에 그날 근무하는 공원에 따라다녀요. 수영장이었는지 우리 중 누군가가 빠졌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에 따라 달랐어요. 이런 일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결국 엠마가 들키게 돼요. 10월 30일 경찰이 여보세요. 당신의 16살 딸이 18살 남자와 차에 있습니다. 데리러 오실 수 있나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라고 전화했을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가끔 우리는 그냥 그를 잠시 보지 말자고 말하곤 했어요. 가끔 우리는 그녀의 휴대폰을 잠시 가져가서 연락을 끊기도 했어요. 절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 발 물러서서 이 상황이 그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집에 머물게 하려고 그녀를 외출 금지시킨 적이 있나요? 한 번은 11월 21일 그녀가 사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외출 금지 상태였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사망했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 몇 주 전에는 외출 금지 상태였어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까지 노력했어요. 그와의 관계가 그녀에게 최선도 아니고 한 사람으로서 가장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그녀가 살아가는 것을 찾으려 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엠마의 전환점이었어요. 11월 초에 엠마는 부모님의 경고를 듣고 라일리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해요. 2016년 11월 14일 엠마는 라일리의 친구 맥밀런 시겔, 별명 맥시에게 문자를 보내요. 엠마는 맥시에게 라일리를 차단했다고 말하고 며칠 후 맥시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해요. 엠마는 그 미친 친구를 메리빌로 데려가 자기와 떨어지게 해달라고 말해요. 미안하지만 그는 약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엠마가 맥시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중 하나는 나도 모르겠어. 이제 뭘 해야 할지 라는 내용이에요. 멀리서 보면 라일리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여요. 그는 메리빌 대학 미식축구팀에서 첫 시즌을 마치고 11월 12일에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러요. 하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알아요. 그는 계속해서 우리 친구 그룹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다시피 이 일로 울면서 얘기하곤 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울부짖듯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들렸어요. 알겠어요. 끊임없이 얼마나 슬펐는지 자기는 그거 할 수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 식의 이야기 드렸어요. 그가 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헤어지자는 말이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거죠. 이별을 참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별을 못한 건가요?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녀 없이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고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식이었죠. 맥시와 친구들은 라일리가 차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차 안에는 빈 맥주병과 약병이 흩어져 있었고 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서를 잊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즉시 그를 운전석에서 꺼내 뒷좌석에 태우고 길 건너편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는 거기 얼마나 있었나요? 제가 아는 한 우리는 그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호자를 그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오셨고 우리 거지들 중 몇 분이 손을 잘 잡아주며 그가 괜찮은지 확인했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는 병원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다시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제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꽤 놀라운.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유얼스 같은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데리러 갔을 때 하이드로코돈을 복용했다 했지만 함께 앉아있을 때는 맨정신을 했습니다. 하이드로코돈이나 그 어떤 것도 복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엠마는 10월 30일부터 11월의 그 금요일 밤 친구들을 만날 때까지 몇 주 동안 외출 금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날 밤 라일리가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며 나타납니다. 길 아래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지? 라일리 헤럴드. 그는 뭐라고 했었지? 그는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알겠어. 또 뭐 했지? 그는 뭘 했어? 머리에 손을 얹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 그리고 그가 그렇게 머리를 감싸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때 네가 보기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 내가 그 이름을 찾은 건 그가 때리거나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일리 갈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나요? 그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나요? 아니면 높아졌나요? 높아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엠마가 그에게 뭐라고 했죠? 그 후에 이런 거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이런 거 못하겠어. 그리고 그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뒷문에서 어떤 말들을 했나요? 그가 말하길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피고인이 뭘 입었는지 기억나세요? 회색 맨투맨이랑 하지만 라일리와 가까운 이들은 이 납치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라일리한테 전화 받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이 뭐였죠? 그는 뭐라고 했나요? 그는 매우 산만하고 흥분한 상태로 별다른 정보 없이 몰래 전화해 자신 납치됐으며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하스코 펀치를 떨어뜨렸고 그들이 전화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했나요? 네. 우리가 어디 있냐고, 우리 다 데려가겠다고, 어디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여기 시니어 모임에 두고 가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위배당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당신은 그걸 받아들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라일리의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 잡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틀렸어. 그래도 그는 계속 사실이라고 주장했어?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기로 상의할 때까지 그랬고 그때 그는 떠났어. 알겠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우리는 신발을 신고 10분도 안 돼서 전신이 가린 전장을 달리고 있을 때 라일리 형이 차를 끌고 왔어. 10분도 안 걸렸지. 우리는 전화를 끊고 신발을 신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차를 탔고 라일리 형이 차를 끌고 왔어. 알겠어. 처음에는 우리는 방금 들어서 충격받았어. 10분도 안 돼서 우리가 납치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갑자기 차를 몰고 나타나서 머리가 아파. 안에 들어가서 설명할게. 그냥 들어가자. 하지만 우리 만든다고 여기서 얘기하자고 고집했어. 네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해. 경찰이든 누구든 우리가 얘기해야 할 사람과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널 쫓아오지 못하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일리는 자기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머리를 맞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머리에 난 혹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납치됐는지 말했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가 누구에게 납치당했는지 말해줬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가 납치에 대해 자세히 말했나요? 아니요. 그가 엠마를 만나러 갔다 왔다고 말하던가요? 아니요 선생님. 그가 이 납치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주던가요? 아니요. 용감이었다는 거 말고는 아니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는 이미 그게 장난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그에게 물었죠. 누구냐고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친구가 납치당한 거라면 당연히 엄청 걱정했겠죠.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야. 해가 다치기에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물었지만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물었고 결국 그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결국 그 얘기는 흐지부지 됐군요. 납치당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한 적 없으시죠? 아니요, 저희는 그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11월 20일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그날 밤 엠마는 아빠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밤사이 엠마의 이웃들은 이상한 소음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자이언은 누웠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불렸습니다. 두 발의 총성을 언제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총성이 어떤 간격으로 들렸나요? 저는 세고 있지 않았어요. 나도 그가 처음 총성에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저는 두 번째 총성을 들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총성이 두 번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엠마의 가족이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6시 15분쯤에 큰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녀는 뭐라고 소리쳤나요? 정확히 뭐라고 소리쳤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안 돼, 안 돼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뛰어나와 여동생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녀만 겁이 있었어요. 무엇을 봤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동생이 침대에 누워 얼굴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상태가 어땠나요? 그녀는 창백했어요. 그녀의 입술은 하얗고 제 말은 그녀 옆에 뭔가가 있었어요. 베개 위에 뭐가 있었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었죠? 토삽을 갖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아니었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네. 그때는 토사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에마의 오빠가 묘사한 그 토사물은 전혀 토사물이 아니었어요. 에마 물론 침대에서 사망한 상태였죠. 저는 뭔가 있다고 알아챘어요. 당신이 말한 뇌 조직이나 회백실이 그녀의 머리 옆 베개에 상당히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녀의 머리 왼쪽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셨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는 뭐 하고 계셨어? 그때 어머니는 발을 불러오며 물일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엠마랑 침실에 있었니? 나는 엠마의 맥박을 재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 맥박을 어떻게 제보를 했어? 목에서 재봤어. 그리고 아무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어? 체온 어땠어? 그녀에게서 특별히 느낀 점 있어? 차가웠어요. 그날 아침 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딸아이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혀가 입에 나와 있었어요. 엠마의 죽음은 곧바로 타살로 판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왼쪽 귀 바로 위, 머리 왼쪽에 총알이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출구상은 없었고 단지 입구만 있었습니다. 총알이 머리에 들어갔을 때 두개골을 골절시키고 뇌를 관통하면서 뇌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원인은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총알로 인해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수사관들은 엠마를 쏜 사람이 그녀의 침실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창평의 높이가 그녀의 매트리스 상단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밖에 서서 이 창문을 보고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다시 말해 제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밖에 서서 창톱 아래가 그녀의 매트리스와 일직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엠마 워커가 베개를 베고 자고 실제로 안에서 숨을 쉰다는 사실까지 잘 알고 있다면 그녀의 머리는 높이 올라가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제 설명 모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만약 제가 실제로 집 뒤에 서 있고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집안으로 총을 쏘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몸이 있는 곳을 겨눌 것이고 그게 바로 총알 구멍이 난 정확한 위치입니다. 실제로 총알이 집 안으로 들어온 위치에서 저를 놀라게 한 점은 그 위치와 방향이 바로 엠마 워커의 머리가 집 안에서 있을 만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주요 용의자는 그 지역에서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목격된 인물이 됩니다. 폴슨 드라이브 영상 검토 결과 영상에서 포착된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네. 그게 무엇이었나요?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어두운 색 옷이었어요. 이 옷은 라일리 갤리 납치 당일 밤에 입었던 것과 비슷해요. 곧 수사는 한 사람에게로 향해요.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따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이름을 경찰에 뭐라고 말했나요? 라일리 갤리. 수사관들은 라일리를 신문하기 위해 데려옵니다. 너가 받은 이 전화에 대해 말해봐. 네가 말하길 그녀가 어떻게 말했지? 그녀가 통화가 잘 안 됐다고 했잖아. 그녀가 좀 잔인한 말을 했다고 했던가? 그래.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나는 울면서 그녀에게 다시 나와 사귀자고 설득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녀는 계속 안 된다고만 했어. 그녀는 더 이상 우리 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 나는 계속 그녀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 나는 너무 당황하고 아파서 계속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에 한 번 받았어. 그리고 나한테 다시 전화하면 귀찮게 할 거라고 했지. 그래도 계속 전화했어. 그녀가 다시 전화받고 그만하라며 네가 미쳤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 라일리는 엠마가 살해당하던 당시 차 안에서 이별 때문에 울고 있었다고 말해. 나는 새벽 1시쯤 캠퍼스로 돌아왔어. 그리고 차 안에 2시간 반 정도 그냥 앉아서 계속 울었어. 캠퍼스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몇 시였나요? 1시 15분이요. 뒤에서 2시간 안 됐었나요? 2-3시간 정도요. 제가 기숙사에 4시 30분에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가 깨어 있었던 게 기억나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군요. 4시 30분쯤에요. 운동센터 앞 주차장 제 차가 예전에 수색당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2-3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우리 사진 같은 걸 보면서 그냥 울었어요. 12시 55분에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마지막 문자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분명히 저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냥 그녀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고 앞으로 그녀가 멋진 일들을 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그녀를 내버려 두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4시 30분쯤에 잠이 들었어요. 그때쯤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화해서 깨웠어요. 하지만 거의 같은 순간에 그는 에마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 여자의
그녀가 나한테 문자했어. 어떤 여자애? 두근두근 여자애. 무슨 생각해, 엠마? 그리고 라일리도 수사관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제가 그녀의 죽음의 용의자인가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그 때문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든 뭐든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제발 제가 그녀의 죽음의 용의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원한다고 말했나요? 제가 그 아이를 해칠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녀를 해치면 곧 저를 해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 라일리의 친구들에게서 충격적인 정보를 알아냅니다. 우선 에마의 죽음에 대한 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그는 에마에 대한 사랑을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그는 트위터에 내 아름다운 에마야 라고 올립니다. 이제 편히 쉬어 자기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우리의 구절을 하나님께 꼭 상기시켜드려. 나는 영원히 언제나 널 사랑해. 그는 심지어 트위터 자기소개란에 에마 워커를 통해 매일을 살아간다고 업데이트해요. 사랑해 아름다운 사람아. 그리고 이제 네가 더 좋은 곳에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상함을 알아차려요. 에마 워커나 그녀의 죽음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요? 오리넬라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엠마 워커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상황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했어요. 당신의 첫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라일리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제 첫 생각이었습니다. 엠마가 살해되기 전에 라일리는 친구들에게 총에서 지문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는 저에게 서버 개척에 관한 자신의 리포트에 대해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룸메이트를 위해서 총에서 지문을 어떻게 지우는지 아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꽤 격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이렇게 말했죠. 말이 좀 거칠 수 있으니 양해해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요? 저는 당연히 전혀 모르겠고 다시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에게 그 출처에 대해 물어봤나요? 아니면 그가 그 질문의 출처로 룸메이트를 제시했나요? 그는 룸메이트가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했고 자신도 말 그대로 무섭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당신은 라일리 갈에게 얼룩이나 지문, 먼지를 총에서 어떻게 지우는지 물어본 적 있나요? 아니,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가 저한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만한 몇 가지 이유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라일리 갈과의 연락과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 라일리 갈에게서 스냅챗을 받은 적이 있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냅챗에서 라일리 갈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경찰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라일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총이 사라졌어요. 차에 다시 타면 차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시동을 걸었어요. 좌석 밖으로 손을 뻗었어요. 왜 좌석 밖으로 손 뻗었나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느꼈나요? 없으니? 총이 권총 집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문제이다. 그리고 당신은 총기 은닉 휴대 허가증 소지자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였나요?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걱정되셨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심하셨나요? 말할 만한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일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무기에 대해 내 생각을 알아.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했니?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네, 했어요.
그들이 그가 총 없었다는 걸 믿으셨나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뭘 놓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에마가 사망한 시각에 라일리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수사관들은 그가 기묘한 시점에 자신의 기숙사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일 일요일 기록 있나요? 아니요. 그럼 21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는 몇 시의 기록이 있습니까? 네, 11월 21일 월요일 아마도 21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10대들이 그렇듯이 라일리는 친구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 너무 걱정돼서 할머니의 총을 훔쳐서 저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운전석 쪽 아래 어딘가에. 알겠습니다. 그는 그 총을 차에 숨겼던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어디서 꺼냈나요? 정확히 어디에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쪽 어딘가에 잘 숨겨져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꺼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총으로 무엇을 하나요? 저에게 보여줍니다. 수사관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그 일에 대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밝힌 적이 있나요? 사망 방식에 대해서요? 네. 그가 그녀의 죽음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그것에 대해 불명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우리가 그와 만난 날이었죠. 그리고 그는 증거를 제공하려 했어요. 그는 경찰이 그녀가 집에서 총이 맞았다는 정보를 자신에게 줬다고 말했어요. 라일리에게는 무엇을 물었나요? 그가 자신이 정말 무죄라고 확신한다는 점이요. 그리고 만약 그가 무죄라면 시스템이 그걸 보여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요? 라일리가 당신에게 뭘 하라고 했는데요? 울고 없앤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가 총을 없애고 싶어 할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실제로 라일리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를 불러했어요.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법정이나 강국에 가는 대신에 무죄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무기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정말로 무고했어요. 법정에서 그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롬 닌텐도에 대해 충분히 들었고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때 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사실 그는 목요일에 자신의 집에서 총을 강에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조언하셨나요? 다음과 실제도의 차이. 언제 경찰과 엮이기로 결심하셨나요? 저는 그의 집에서 개화한 후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경찰에 가기로 결심하셨나요? 그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라일리도 이 모든 걸 친구들에게 문자로 알렸어요. 2016년 11월 22일 오전 12시 8분 라일리는 친구 알렉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다음 메시지 보낸 후 이 문자들 삭제해줘. 알렉스는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라고 답장해요. 라일리는 왜 그에게 총 얘기를 했어? 그 일로 사람들이 내가 그녀를 썼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요. 제발 답장해줘. 알렉스는 몇 분 뒤에 답장해요. 네가 아무 짓도 안 했다면 숨길 것도 없잖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네가 그걸로 자살할까봐 말한 거야. 난 네가 걱정돼 라고 써요. 야, 왜 나한테 총을 없애려고 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넌 이미 할아버지께 돌려줬다고 거짓말했잖아. 그런데 네 엄마가 밖에 나와서 어디에서도 그걸 찾을 수 없다고 했어. 라일리가 문자로 답장했다. 그들은 내가 돌려준 걸 몰랐고 난 거짓말하지 않았다. 제발 부탁이니까 약속해줘. 만약 경찰이 너한테 또 질문하면 그냥 대답할 수 없다고 해. 네가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라일리의 친구들은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함정 수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해. 알겠어. 이 시점에 앨런 메릿 보안관실에서 녹음기를 줬나요? 네, 이 집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밝아야 하니까 맞아요. 알겠어. 그리고 그 녹음 장치들을 켰나요? 네. 그래서 당신과 노아가 그 집에 있었군요. 밖에서 라일리와 이야기를 나눴죠. 라일리가 결국 집 안으로 들어왔나요? 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그와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집에 들어간 뒤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녹음되었죠. 저는 그녀 때문에 화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며칠 안에 체포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총에 대해 말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쐈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맹세해요. 지금 거짓말 안 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녀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건 그 총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무서워서였어요. 당신이 저를 안 믿는다는 거 알아요. 아마 당신도 안 믿겠죠? 뭐 어쨌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에 제가 대배심이나 법정에 가야 하거나 당신이 증언해야 하거나 경찰이 다시 와서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그럴 때마다 그냥 당신이 LSD를 했다는 걸 말하기 무서워서 숨겼다고 해요. 곤란해질까봐 그랬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총에 관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냥 환각 상태여서 뭔가 잘못 들었거나 오해한 것 같다고 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 그냥 라일리가 나한테 이것저것 불평을 했었어. 총에 관한 얘기랑 할아버지가 라일리가 그걸 가져갔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형사가 얘기할 때 무서워서 겁먹었다고 해. 그래? 네가 그들에게 네가 그랬다고만 말하면 돼. 네가 LSD를 했고 술에 취했고 약에 취했다고 말하면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 네가 그들에게 한 어떤 진술도 명확한 답이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설령 그렇다 해도 그걸 근거로 널 유죄로 만들 순 없잖아, 그렇지? 아니,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날 체포했겠지. 하지만 난 내 인생을 걸고 너희를 믿어.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유죄가 되면 70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너희 지금 바쁘니? 혹시 무슨 일 하려고 했던 거야? 별로 아니야. 사실 그건 나중에 생각할게. 근데 얼마나 나중에냐고? 잘 모르겠어. 바로 여기 가운데. 클로즈업 해줄 수 있어? 왜냐하면 총을 치워야 하거든. 근데 봐봐. 이걸 물에 던져야 할 것 같아. 강에 던지면 절대 못 찾을 거야. 영상은 어두워지지만 이 오싹한 대화는 계속 들려요. 내 지문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어. 그래. 하지만 날 협박하진 않았어. 맙소사. 이건 진짜 총이야. 그리고 갑자기 파에서 내려! 돈 들어! 돈 들어, 마비! 휴대폰 내려놔! 휴대폰 내려놔! 그리고 돈 들어! 뒤로 걸어가! Walk back to my boys, do it now! 뒤로 걸어가. 뒤로 걸어가! 뒤로 걸어가! 오! 네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라일리 골은 2016년 11월 22일에 체포됩니다. 그는 살인 무기를 처분하려다 현장에서 딱 걸렸어요. 라일리는 1급 계획적 살인, 1급 중범죄, 살인 특수 가중, 스토킹, 증거 조작, 그리고 무모한 위험 행위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에서 라일리는 무모한 위험 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것을 배심원들에게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립니다. 첫 번째 혐의, 피고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한 혐의입니다. 배심원단은 판결에 도달했습니까? 네, 도달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유죄입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중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한 7번째 항목에 대해 배심원단은 판결에 도달했습니까? 네, 도달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유죄입니다. 라일리 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67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10대의 사랑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단순한 실연이 아니라 궁극적인 배신에 의해서였습니다. 한창 빛나야 할 젊은 생명의 빛이 너무 이르게 꺼져버렸습니다. Law and Crime, Crimes of Passion이었습니다. 저는 시에라 길레스피입니다.